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인데 여론조사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24%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여당의 비대위 전환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반대하는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당 혼란을 수습하려 할수록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또 경기 이천에서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와 간호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조혜진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8월 5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경기도 이천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4층 투석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 등 5명이 숨졌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았고 스프링클러마저 없어서 피해가 컸습니다. 숨진 50대 간호사는 충분히 몸을 피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남아 환자들을 대피시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불길은 건물 3층 스프링 골프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가 당이 비상 상황에 처했다고 결론내면서 비대위 전환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낸 데 이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공식화했습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지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야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전면적 인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을 바꿔달라는 당원 청원을 놓고 민주당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른 당권 주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주로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지상과의 첫 교신에 이어 달 전위궤도 진입에도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넉 달 반 동안 비행해서 달 상공 100km에 안착한 뒤 내년부터 1년 동안 탐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집권자민당 원로 의원이 일본은 한국의 형님 같은 나라라고 망언을 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이천시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건물 3층에서 났지만 위층으로 연기가 빠르게 번지면서 4층의 투석병원의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먼저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깨진 창틀 밑에 이불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땅바닥엔 산산이 조각난 유리 파편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경기 이천시 광고동에 있는 상가 건물 3층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0시 20분쯤. 불길과 함께 뿜어진 연기는 순식간에 위층에 있던 신장투석병원으로 퍼졌습니다. 뭐 냄새 난다는 게 냄새 딱 맡으니까 대선 타는 냄새야. 갑자기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문을 닫아도 막 들어오는 거야. 당시 병원엔 환자와 간호사 등 46명이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가라는데 옥상도 갈 수 없고 환자분들이 문을 두들겨서 상황을 보니까 계단으로 갔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관내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사다리 차를 타고 올라가 유리를 깬 뒤 안에 있던 환자들과 간호사들을 모두 구출했습니다. 구조된 사람은 모두 47명. 하지만 신장투석을 받던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은 구출되기 전 연기에 질식해 끝내 숨졌고 다른 42명도 연기를 마시는 등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합동감식을 벌인 결과 불길은 건물 3층에 있던 스크린 골프장에서 시작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합동감식 결과 발화부는 3층 골프장 입구에 위치한 1번 방으로 확인되며 발화 원인은 현재로서는 확정하여 논하기 어렵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폐업을 앞둔 스크린 골프장을 철거하는 중이었다는 작업자들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번 화재는 이동이 불편한 투석 치료 환자가 많아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간호사도 1명 숨졌는데
연기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환자들을 대피시키려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 빠져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천 상가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을 때 위층 투석치료병원에는 환자 33명과 간호사 등 병원 직원 13명이 있었습니다. 불은 3층 일부만 태우고 더는 번지지 않았지만 연기는 내부 통로를 타고 위로 올라갔고 격벽이 없던 병원 내부에 삽시간에 퍼지며 환자들을 덮쳤습니다. 간호사들이 그걸 정식으로 빼려고 그러면 이게 안 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진열이 안 돼. 그래 내가 그렇지 소리 질렀지. 야 칼 가져와 잘라라. 그래. 사망자 가운데 4명은 이렇게 투석 치료를 받다가 제때 몸을 피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숨진 환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망자 1명은 이 병원에서 일하던 50대 간호사였습니다. 연기가 퍼진 시간을 고려하면 충분히 몸을 피할 수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화재 속에서 우왕좌왕하던 환자들을 대피시키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호사들 분들이 제가 볼 때 충분히 피난할 가능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끝까지 남았던 거는 그걸 최대한 그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4개 층 가운데 불이 난 3층과 4층 병원에만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점도 피해를 키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 입원 시설이 있는 의원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게 됐는데 4층은 그 투석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입원을 하는 병원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과 소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과 추가 감식 등을 거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오늘 오후 6시 반쯤엔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 건물 3층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난 원룸 안에는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세대에 있던 6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펑하는 소리가 난 뒤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가스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당이 비상 상황에 처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원회.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 징계와 최고위원 사퇴로 당이 비상이라며 거듭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해안을, 집단지성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 전국위는 논의와 표결을 거쳐 현재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권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당헌 개정안도 전국위원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비대위 출범 시 이 대표는 해임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기 때문에 당대표의 직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당헌 당규상에 그게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비대위 전환이 결정되면 직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잠행을 깨고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위는 오는 9일 비대위 전환에 마침표를 찍을 당헌 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에 돌입합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를 정하기 위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 오선인 주호영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다수의 의원도 당내 중진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뜻을 지도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권대행은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최종 내정자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에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 체제 전환이 사실상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강한 반발과 당내 이견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보고 오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으로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비대위 체제 안착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한둘이 아닙니다.
상임 전국위를 통해 이준석 대표는 물론 당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대표 복귀가 무산되는 이준석 대표는 한층 날카로운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직격탄을 날렸는데 당대표의 내부 총질이란 문장 자체가 형용 모순이자 한심한 인식이라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당내 친윤그룹 핵심인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선 신이 없는 인물을 비하하는 삼성 간호란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이 대표의 장외 반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제 자중할 때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사건건 그건으로 대응하는 건 막장 정치로 가자는 것이라며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결국 법적 대응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당내 친윤그룹과 분명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수직 낙하하는 상황에서 꾸준히 제 목소리를 내며 전국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로 비치는 대목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당내 파워 싸움이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는다.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켜온 상임 전국위에서 이례적으로 표결까지 붙인 결과 만만치 않은 반대 의견이 확인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만장일치는 아니고 반대 의견을 저도 제시를 했고 나중에 표로 확인하시면 그 정도의 의견이. 다음 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는 ARS 표결로 비대위 출범을 결론낼 예정인데 예상보다 많은 반대표가 나올 경우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대표가 후회 없는 결말을 외치며 강경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24%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은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4%,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보다 긍정은 4%포인트 떨어져 2주 연속 20%대였고 부정은 4%포인트 올랐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개입 의혹이 증폭되던 2016년 10월 셋째 주 25%를 찍은 적이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지지율 최저치가 29%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못한 건 뭔지 딱 한 가지만 뽑으란 말에 인사 문제가 23%로 가장 많았고 경험, 자질 부족과 무능함, 독단적이란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혼선을 자초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도 5%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핵심 지지층의 이탈도 뚜렷합니다.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을 10%포인트나 앞서는 등 모든 지역에서 잘 못한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세대별로도 70대 이상을 빼면 모든 나이에서 부정이 과반이었는데 특히 3040은 80%대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갤럽 조사에서 처음 여야 역전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와 이른바 내부 총질 메시지 유출 등 이딴 내홍 속에 국민의힘은 34%로 20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39%인 더불어민주당에 뒤졌습니다.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고 나섰습니다. 총체적 국정 무능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합니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통령실,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정상화 방안을 조기에 제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대통령실은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지표라며 국민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도록 혼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국민이 평가해 주실 거라며 심기일전도 다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총체적 위기 속에 휴가를 마치고 월요일 돌아오는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과 쇄신, 새 출발을 담은 메시지를 고민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끝없는 지지율 추락을 막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의 만 5세 입학 추진을 두고 반발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도 교육부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교육계와 학부모, 시민단체의 반발 움직임이 갈수록 거셉니다. 교육 국가 책임 강화라면서 입학을 당기면 더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주장뿐 정작 학교에 더 빨리 온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보살필지는 설명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한글도 모르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시간 때우다가 올 생각을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특히 만 5세 입학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없었는데 2025년 추진 일정까지 정해 발표된 반면 고교 다양화나 초등학교 전일제, 유보 통합, 기초학력 지원 등 새 정부에 기대했던 정책들은 빠지거나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결국 진보와 보수를 망라해 교육감과 교사, 학부모 등 거의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반발했는데 학제 개편에 대한 교육부 차관, 교육부 장관, 대통령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국민연대는 대통령 면담을 요청합니다. 외고 폐지 방안에도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추진 중인 외고 폐지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최소한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설상가상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역시 논의되지 않은 여러 방안을 던지며 정책 신뢰까지 추락했고 이후 노골적으로 언론 접촉을 피하는 등 소통 의지까지 의심되면서 사태는 악화일로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 모든 사안에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작금의 상황은 교육을 모르는 자, 교육 철학과 윤리가 없는 자가 성과 내기에만 급급할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통령실도 다음 주 대통령 업무 복귀에 앞서 만 5세 입학은 제안 중 하나라고 수습에 나섰는데 교육부 소통의 문제도 강하게 지적하면서 박순애 부총리는 교육개혁 추진 동력 약화는 물론 본인의 입지까지 위태롭게 됐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을 바꿔달라는 당원들의 청원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다른 당권 주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소통을 위해 지난 1일 만든 당원 청원 사이트입니다. 당 지도부가 답변 예정인 1호 청원은 부정부패로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를 멈추게 하는 당헌을 고쳐달라는 내용입니다. 전방위 수사 대상이자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을 지키기 위한 청원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당에선 원칙대로 논의 뒤 답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8월 중순에 전준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 당헌당규 개정안에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지역 민심을 훑은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가 돼 다시 정권 탈환을 하는 강한 민주당이 될 거라고 약속하면서도 당원 개정 청원 논란엔 말을 아꼈습니다. 당원 80조 개조 관련해가지고 지지자들께 어떻게 보시는지. 반면 다른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당원 개정 요구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인의 위험이 당의 위험으로 전이되는 걸 막아야 할 책무가 당대표 후보들에게 있고 특정인을 위한 당원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 일도 역시 당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괜한 논란만 만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께서 자제를 촉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청원 1호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특정 주자 편향 주장도 있는 만큼 당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8.28 전당대회 전 지역별 개표 결과를 앞두고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1, 0, ignition.
vehicle is going to experience the highest amount of aerodynamic stresses.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다누리는 발사 후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이어서 달 전이 궤적에도 안착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 9 발사체가 불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다누리는 발사 후 57분 만에 호주 캔버라 안테나를 통해서 첫 신호를 보냈고 과기부는 신호를 분석해 발사 92분 만에 교신 성공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1단 로켓을 성공적으로 분리한 펠컨 9은 발사 후 약 40분 만에 다누리를 분리했고 이후 약 5분 뒤 다누리는 달까지의 먼 여정을 위한 첫 관문인 달 전위 궤적에 진입했습니다. 오전 8시 48분경 발사체와 정상적으로 분리되었으며 달을 향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달 전위 궤적에 진입한 다누리는 연료 소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나비 모양으로 빙빙 돌아가며 오는 12월까지 약 6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목표 궤도인 달 상공 100km에 안착한 다누리는 내년 1월 한 달간의 시운전을 거쳐 2월부터 본격적인 탐사 활동에 나섭니다. 세계 최초로 지구 너머 심우주에서 우주 인터넷을 시도하고 감마선 분광기를 이용해 달 표면의 자원을 탐사합니다. 또 나사가 제공한 섀도캠으로 달의 극지방을 촬영하는데 이 자료는 미국 아르테미스 달 착륙 후보지 선정에 활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에 이어 달 궤도선인 다누리 발사까지 성공하면서 심우주 탐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주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의 과학 탐사 임무를 끝낸 다누리는 연료가 남아있을 경우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달 궤도 탐사에 이어 오는 2031년 달에 착륙선을 보내 본격적인 심우주 탐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다누리 프로젝트는 달까지의 4개월여의 비행을 통해서 우주 항법 기술을 처음 경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 달의 정밀 자원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발사체 기술을 고도화한다면 독자적인 우주 탐사의 기반이 확보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누리를 실은 펠컨 9의 발사 순간을 지켜보는 연구자들. 발사는 성공했지만 달까지의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4개월여의 비행이 한치의 오차 없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누리와 접속한 상태에서 자세와 비행 궤적을 조정해야 하는 고도의 우주 항법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다누리와 지상국의 통신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의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를 이용합니다. 미국과 호주, 스페인에 있는 3개의 심우주 안테나로 24시간 통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누리의 조종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맡지만 나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줘 위험을 줄이면서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누리를 이용해서 섀도캠에서 얻은 정보는 미국이 아르테미스 사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 착륙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국제 우주 협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누리에 실린 탑재체는 달을 탐사해 정밀 지도와 자원 지도 등을 제작하게 됩니다. 달에 대한 우리만의 첫 정보를 얻는 건데 2031년 달 착륙선을 보낼 때 착륙 지점과 탐사 지역을 결정하는 기반 자료가 됩니다. 지구에서 달로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겠고요. 달에 가서 다누리를 이용해 관측을 수행을 하면서 얻은 데이터로 우리나라의 그 미래 우주 탐사에 초석을 쌓을 수 있다는. 다누리는 미국 로켓에 실렸지만 달 착륙선은 우리 발사체로 달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리호로는 지구 중력을 뿌리치고 달로 향하는 것이 불가능해 성능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2030년 이전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30여 년 만에 위성과 발사장, 발사체를 확보한 한국의 우주기술. 이제 다누리를 통해 지구를 벗어나 우주 행성 탐사에 나서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됐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본격적인 달 탐사에 뛰어든 우리나라는 오는 2031년 달 착륙선을 보낼 예정입니다. 특히 독자적인 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세대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해서 자력 발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달 궤도선 다누리는 올해 마지막 날 달 100km 상공에 도착합니다. 내년 1년 동안 달을 돌며 고해상도 카메라로 달 표면을 촬영하는데 이 정보는 우리나라 첫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 선정에 쓰일 예정입니다. 오는 2031년 발사 목표인 국내 첫 달 착륙선은 다누리보다 2배 정도 큰 1.5톤급 이상으로 제작됩니다. 달 표면에 착륙해 자원 탐사 등의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다누리보다 엔진 성능이 커지는 건 물론 자세 제어도 더 정밀하게 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달 착륙선 개발을 위해 오는 9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달 착륙선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누리에 실려 있는 고해상도 카메라 자체가 목적이 이제 착륙 후보지에 대한 영상 촬영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착륙 후보지 아니라도 아마 그 선행 연구를 통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적인 아마 위치 착륙 후보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내 첫 달 착륙선은 누리호보다 더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에 실어 우리 땅에서 쏘는 게 목표입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100톤급 엔진 5기와 10톤급 엔진 2기로 구성된 2단 발사체로 누리호보다 외형도 커지고 운송 가능 중량도 늘어납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달까지 착륙선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달 착륙선은 이번 보낼 때는 우리 발사체로 보내기 위해서 현재 발사체 개발하는 예타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달 착륙선 예타를 위해서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초반이 되면 우리 발사체로 우리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누리의 달 궤도 탐사를 시작으로 달 착륙까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달을 넘어 화성, 나아가 소행성까지 갈 수 있는 심우주 탐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누리호의 성공적인 궤도 진입을 축하하면서 신자원강국 우주경제 시대를 앞당길 대한민국의 선발대라고 치하했습니다. 이어 광활한 우주에서 당당하게 날개를 펼친 다누리호가 전하는 꿈과 희망, 인내 메시지를 생각하며 올 연말 다누리호가 보낼 달의 표정과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누리호 우주 인터넷 기기에 저장된 파일에는 기술 설명 영상을 비롯해서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이 파일을 재생해 지구로 보내는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원로 의원이 일본은 한국의 형님 같은 나라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발언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찾아서 양국의 협력을 논의하던 중에 나온 발언인데요. 일본 보수파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집권자민당 원로인 81살 에토 세이시로 중의원.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 당시 이란의원연맹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지난해 7월 한일의원연맹 방일 당시에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両国はアジア、特に東アジアの安定と平和のための礎、キーストーンであります。 하지만 이런 말 뒤에는 우월한 일본이 한국을 이끌어야 한다는 비뚤어진 인식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에토 의원은 과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점을 들어 일본이 한국에는 형님과 같은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이 항상 지도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며 경제력과 국제적 지위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이 한국에 앞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일본해와 양국 협력을 논의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아베 전 총리하고 아주 가까운 이 원로 의원께서 그런 인식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 요구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논을 해서. 에토 의원은 자민당 내 보수파들이 모인 아베 전 총리 파벌 소속으로 과거 방위청 장관과 중의원 부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 국회에서 도쿄올림픽 경기장 우길기 반입 금지 결의를 채택하자 일본도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식이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정서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 정치권의 시대착오적인 발언은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의 진위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다녀간 뒤 중국은 이틀째 대규모 무력 시위에 나서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격인데 그 의도와는 반대로 두 개의 중국이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무력 통일 예행 연습이라고 불리는 타이완 봉쇄훈련 둘째 날, 중국 군함 10척과 전투기 20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습니다. 제니10 스텔스 전투기와 둥펑 미사일에 이어 항모 전단까지 내보냈다는 말도 들립니다. 中国呢已经不再是120多年前的中国，中国也不是伊拉克、叙利亚、阿富汗。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걸 강조하는 건데 그럴수록 양안 사이는 더 벌어집니다. 我要在此呼吁国际社会支持民主台湾，共同遏制片面不理性的军事行动。 항모 전단을 전진 배치한 미국, 정찰기와 공중 급유기도 띄워 중국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도 비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자국의 배타적 수역에 미사일이 떨어진 일본은 재무장의 명분이 하나 더 쌓였습니다. 中国の弾道ミサイルが我が国の EEZ 内に落下したのは初めてであると認識しています。 반면 북한과 러시아는 중국을 두둔하며 재차 반미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거친 몸부림이 오히려 두 개의 중국을 부각하는 모양새입니다. 미중 갈등에서 비롯된 국제사회 양분 구도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무력 시위와 관련해 미 백악관은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대한 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긴장 완화를 원하며 미국의 하나의 중국, 이 기존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백악관은 중국이 탄도미사일을 타이완 주변 해역에 발사한 것에 대해 과잉 대응이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중국이 예상했던 대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명분으로 군사적 도발에 나서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위기를 원하지 않지만 중국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for what Beijing chooses to do. We will not seek, nor do we want, a crisis. At the same time, we will not be deterred from operating in the seas and the skies of the Western Pacific. 또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앞서 필리핀에 배치했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그 지역에 당초 예정보다 더 머물면서 상황을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이 군사적 대응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단지 군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경제적, 외교적 수단 등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이란 미국의 기존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d we said that we oppose any 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 from either side. We've also said we do not support Taiwan independence and that we expect cross-strait differences to be resolved by peaceful means. 백악관은 베이징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긴장이 낮아지길 원하며 중국이 군사적 도발을 중단한다면 긴장은 쉽게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타이완 직항편이 이틀 연속 취소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중국의 군사훈련으로 타이완 근처에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돼 오늘에 이어 내일도 직항편이 모두 결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군사훈련이 끝나는 일요일에는 직항편이 모두 지연 운항합니다.
대한항공은 1시간 지연, 아시아나는 3시간 지연 운항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군사훈련은 우리 시각으로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무리됩니다. 두 항공사는 이미 예약한 승객의 경우 무상 환불이 가능하며 예약 변경 수수료도 면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가장 절박한 지역 국제정세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서 특히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타이완 해협에서의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되면 공급망 교란을 포함해 커다란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물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이딴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6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며 2달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긴 했지만 그 규모는 1년 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상반기 실적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경상수지는 56억 1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5월에 이어 2달 연속입니다. 하지만 흑자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억 2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특히 경상수지에서 비중이 가장 큰 상품 수지는 1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75억 5천만 달러에서 35억 9천만 달러로 쪼그라든 겁니다. 수출은 595억 3천만 달러로 9.1% 늘었지만 수입은 559억 4천만 달러로 18.9%나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수입액이 28.9% 늘었고 석탄과 원유, 석유 제품, 가스 수입액 증가율이 두드러졌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4억 9천만 달러 적자였지만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5억 3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경상수지는 경기와 국제 유가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좀 수출은 조금 둔화될 수 있지만은 또 유가가 또 굉장히 또 많이 떨어져서 또 이렇게 그 경상수지가 또 개선될 수 있고요. 상반기 누적 흑자는 247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417억 6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속에서도 올해 목표인 400억 달러 흑자 달성은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가 현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다음 주 전국위를 거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상황을 누가 수습할지 주목됩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상황부터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김병민 교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상임위는 뭐고 여기서 결정한 게 뭐고 뭐 이런 것들. 예. 일단은 당의 지도부가 붕괴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최고위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거나 혹은 비상 상황에 준하는 일이 이뤄질 때 비대위로 전환되게 돼 있는데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일부는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누군가는 이를 해석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게 최고위원회 위에 있는 상임기구로 볼 수 있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상임전국위원들이 모여서 의결 절차를 통해 그 내용들을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상임전국위원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이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조정이 된 날이고요. 예. 그 다음 단계는 전국위원회를 열게 돼 있는데 1000명 이내 국회의원 그리고 저 같은 당협위원장들 거의 모든 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서 네. 이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상대책위원장을 의결하게 되면 예. 그 이후로 비대위 체제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고 네. 기존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의 최고위 이 지도부는 그 즉시 효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 그러니까 헌법이 있듯이 당에 있는 그러니까 당헌이 있는 것이고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당규도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청년 또 정치인으로서 이준석 대표를 바라본 마음도 있을 것이고. 자, 일단 당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이 비상 상황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일단 상임 전국위에서는 40명 중에 29명이 일단 비상 상황으로 봤어요. 밖에서 볼 때는 어떠세요? 비상 상황을 보십니까? 아니 뭐 29명이든 31명이든 제가 봤을 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어찌 됐든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비대위로 가고 있는 이 흐름 자체가 진짜 당 안에서 비대위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되어서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감정과 그러니까 악감정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윤핵관들의 적극적인 행동, 그것에 더불어서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이 여러 실수를 많이 하셨죠. 특히 가장 최악의 실수였던 것은 대통령과의 사적인 문자가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실수들이 오히려 당의 위기를 촉발했고 비상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행동은 없고 지금 화살의 끝은 다시 이준석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상 이미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저는 더 이상 논리와 절차적 정당성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과 이준석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결론을 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제 비대위원장이 누가 임명을 하느냐, 이게 지금 직무대행에게 지금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돌아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표를 했는데 노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인데 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좀 길게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직무대행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부여됐다라는 것은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절차가 있는 건가요?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돌아가게 된 거죠. 그냥 정원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논란의 중심이 서게 된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유리 징계 이후 직무대행의 역할들을 맡게 됐습니다만, 그 당시 논란이 커지고 나서 직무대행직을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직무대행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비대위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상에서 직무대행으로 직을 수행해야만 이 과정들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직무대행직을 맡게 되면서 논란이 좀 커졌던 면이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포함해서 오늘 상임전국위원회가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정리 수순을 밟게 된 것이고요. 여기서 권성동 위원장이 마음대로 누군가를 찍어서 정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지난날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고 많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던 것처럼 아마 의원들 그리고 당의 핵심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모아가면서 어떤 비상대책위원장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당을 비상하게 끌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게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내에서 한 1년 가까이 비대위 기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 당시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만은 혁신하면서 당의 전권을 갖는 비대위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당대회가 곧 치러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당대회까지 준비하게 되는 말 그대로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보셨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의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뭐 보이고 있는 상황처럼 대통령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또한 집권 이후 지방선거까지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 그때의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현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당원들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한 사람 두 사람에 대한 책임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갖고 온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좀 출범시키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뒤로 이선 후퇴하고 정말 새롭게 당을 새로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을 닦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움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원장 누가 맡게 될지인데 지금 언론에서는 강력한 추측을 하고 있고 그 이유가 됐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짧게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서병수 의장의 발언 듣고 오시죠.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비상대책위원장의 윤곽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비대위의 어떤 성격과 기간이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원장을 정확하게 지명하는 건 어디서부터 언제 하는 그거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잘 알 거라고 했는데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주호영 의원으로 유력한 것으로 보고는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핵심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야기 나오는 것은 조혜진 의원의 말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밀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하셨던 그 윤핵관들의 어떤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사실상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징계 이후에 비대위까지 가고 있는 이 수순이 결국에는 윤핵관들의 전략이 저는 통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통하고 있다. 네, 통하고 있다고 보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절차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징계 이후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수, 또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미흡함 이런 부분들 플러스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내홍들이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빚고 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을 위해서 당을 다시 재편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이준석 대표의 징계 직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 말씀하셨냐면 당원 당규상의 이준석 대표의 상황은 권리가 아니라 사고이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윤리위 얘기하면서 신속과 정확 중에서 정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비대위를 출범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계시고 그 비대위가 뭐 혁신 비대위다, 뭐 아니면 관령 비대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상은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전 발언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보면. 문자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는 윤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윤심이 대대적으로 공개된 순간 그리고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동이 그 뒤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결국에는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서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공간을 폐쇄하겠다라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밀실에서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동의하시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같이 계시고 다 아는 분들이고 하니까 더 잘 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떻게 비대위원장이 됐는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떻게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는지, 민주당의 내부 상황을 비춰보면서 똑같이 밀실에서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당내에 있는 절차들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추천 권한을 갖게 되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지만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혼자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맞는 것이 과연 위기의 상황에 민주당을 이끄는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원내대표를 지냈던 무난한 인사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전당대회를 치러지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당대표 선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우상호 현 비대위원장이 그런 역할에선 충실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현재 있는 비대위원장이 크게 중요치 않다 말씀드린 건 앞으로 아마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를 무난하게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길목 속에서 길잡이라는 역할이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일 거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출마하겠다는 사람은 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이기 때문에 어떤 뭐 중진 의원이든 누가 오든지 간에 최소한의 기간 동안 당의 조속히 바로 세우는 역할 정도에 국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질문 던지셨던 거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약간 그 권성동 의원이 좀 달라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명분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현재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꺼내고 있는데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여기 최고위원들 사퇴 그리고 이로 인한 당대표의 사퇴 등이 있을 때 비상대책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통상 정당이 겪어왔던 관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했지만 여러 당내 문제 속에서 꽤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자리를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부딪히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당내에서의 의견들도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그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상임전국위원회가 오늘 결론을 내린 일이기 때문에 전국위원회까지 결론을 좀 지켜보고 나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과 그 향후의 행보 그리고 결정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될 사항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복귀를 하느냐 이 부분도 핵심 지금 주제였는데 오늘 결론에 따르면 지금 힘들 것으로 보여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런 대응들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의견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뭐 정당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발을 딛고 정치할 공간은 국민의힘이라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지금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소위 말하는 손절을 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명시적인 발언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제 좀 자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측근들의 메시지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대응 수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결국에 본인 옆에 남아서 본인을 따르고 지지해줄 당내 인사들은 아마 쉽게 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감정적인 부분일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다라는 불안정성이나 감정적인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들의 위장 사퇴쇼가 이어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그 적극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한 때부터 원래는 뭐 청년 당원들과 만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SNS에 올리거나 하기 시작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게시물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랑 전면전을 하기 시작했냐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윤핵관들과 전면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표적이 좀 더 정확해졌다고 그렇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비판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징계 이후에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잠행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결국에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가져오고 있었던 갈등 구도는 어떻게 보면 뭐 구태한 정치인과 개혁적인 성향의 정치인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청년 정치인과 뭐 그냥 뭐 다선 정치인 아니면 윤핵관과 이준석의 싸움 이런 것처럼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 뭐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좌충우돌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전면전을 시작하면서 이 구도가 완전히 깨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과 그 여권 인사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대통령의 싸움이 돼버리면서 이것은 사실상 국민의힘의 당내 인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대통령을 배척하려는 태도로 보일 수 있는 여권 정치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발의 수위나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직격하는 이런 행동들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당인들로서 동의를 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글 읽어보셨죠? 계속 이야기도 좀 나누셨을 텐데 그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직접 저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뭐 대상도 노리는 것 같지만 이제 남은 거라면 뭐 공개 행보라든지 뭐 기자회견이 직접 이제 음성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뭐 조금 전에 지금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YTN 카메라에 뭐 김포에서 이렇게 뭐 청년들을 만나는 게 조금 찍혔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앞으로 이 대응 수가 더 높아질까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언론에서 이준석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징계 중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집권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지금 나가는 화면이 김포에서 지금 오늘 바로 화면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의 장면뿐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제주도를 가건 부산에 있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준석 대표의 행보들에 대해서
많은 언론인들이 관심을 갖고 보도할 수밖에 없었던 네.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최종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상황이 결정이 되고 이준석 대표가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되면 자연인 그리고 하나의 원외 정치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뉴스 비중들이 더 이상 커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손을 쓸 수 있는 일들이 결국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6개월의 윤리위에 중징계를 당하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을 성실하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정도의 내용들을 다 취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네. 사실상 전해지고 있는 중론이기도 하고요. 예.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둘씩 방어해 나가는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예. 최종적인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면 아마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무언가 행보를 펼쳐나가는 데는 한계점이 도달하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 집권당의 기본적인 역할은 대통령을 배출하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함인데 이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대통령을 향해서 뭔가 저주에 가까운 언어들을 쏟아내는 이런 비판적 기조의 당대표의 모습에 대해서 예. 아마 동의하는 사람들이 쉬이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하는 것 아니냐.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는 신당 창당까지 가기에는 아직 싸움의 여정이 이준석 대표한테 많이 남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네. 왜냐하면 사실 이준석 대표는 창당을 한번 해보셨던 분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바른정당이라든지 본인이 직접 당원 당규 만드는 것까지 참여를 하면서 네.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의 어려움이나 물론 그만큼 애정을 수반했던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뭐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마지막으로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 페이스북에 삼성 간호 그러니까 3번의 성을 바꾼 어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언론에서는 이게 장제원 의원을 좀 겨냥한 건 예. 아니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간장 불고기, 간장 한 사발 얘기했을 때부터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들이 지배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자당의 정치인을 대상으로 간철수라고 조롱하고 희화하듯이 이야기를 꺼내는 당대표는 전 처음 봤습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불쾌한 감정들을 숨기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예.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거칠게 비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 노비의 예를 들면서 삼국지에 나왔던 예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비난하면서까지 정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을 보면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를 이렇게 흔드는 게 말이 되는가? 당대표의 말이 곧 진리인 것처럼 모든 것들이 절대 선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준석 대표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건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 당원들이 선택한 손학규 대표를 가장 거칠게 흔들면서 사실상 쫓아내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게 이준석 당시 최고위원의 모습이었는데 예. 본인이 있었던 자리와 위치에 따라서 말과 행동, 논리적 구성 방법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이준석 대표가 좋든 싫든 집권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가장 막중한 책임이 이준석 대표에게 있습니다. 예. 누군가가 이 대표를 흔들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한 정치적 행동들을 끌고 간다 하더라도 예. 이를 리더십으로 온전히 다 끌어내지 못하는 건 결국 이준석 대표의 책임으로도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오히려 대결 구도를 성립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 이득에 부합한다. 이런 방식의 정치를 끌고 가게 된다면 예. 과연 얼마나 많은 여권 진영의 정치인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할 것인지
조금 더 이준석 대표가 너른 마음을 갖고 예.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들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관련 소식은 뭐 주말 내내도 상당히 관심 갖고 지켜볼 수 있는 소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관련 저희들이 계속 짚어봤던 여권의 어떤 갈등 요소도 지지율에 현 정부의 지지율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뭐 하루 종일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지율이 20% 중반대로 주저앉았다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24%죠. 전주와 비교해서도 4%포인트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자, 두 분께 다 여쭤보고 어떻게 보면 또 뭐 이렇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지, 물론 뭐 조사된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보시죠? 그렇죠. 뭐 조사된 내용들이 많은데 키워드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인사였던 것 같고요. 인사. 그러니까 여러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인사에서 사실 잡음이 굉장히 많았고 예.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인사들을 임명한다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사실상 뭐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인사였는데 그대로 임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임명을 강행한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성과가 뭐 만 5세로 입학 연령을 낮추자 이런 식의 학제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채용 논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비선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언론사 단독으로 그렇죠. 오늘도 아마 단독으로 네, 이제 몇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나왔던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참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뭐 사적 채용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일단 맞지 않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좀 눈여겨보는 키워드는 무능, 자질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서 그것이 국정 지지도를 이렇게 낮추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숙함, 그러니까 아마추어 같은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예. 이제 더 나아가서는 좀 짜증까지 유발하는 그런 상황까지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뭐 이번에 휴가 중이시기는 했지만 대통령실의 대응만 보더라도 얼마나 오락가락했는지 알 수가 있죠. 뭐 특히 뭐 미국에서 그렇게 거물급 정치인이 오는데 사실 그런 일정이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 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두고 안 만난다고 했다가 만날 수도 있다고 했다가 안 만난다고 했다가 결국에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이럴 정도로 대통령실 내부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고 결국 예. 대통령실을 어떻게 보면 총책임자라고도 볼 수 있는 비서실장과 대통령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이분이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예. 세 번째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예. 그것이 좀 가장 절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24%라는 수치를 좀 비교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그 당시 뭐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10월 셋째 주였죠. 그때 긍정 25%였습니다. 그보다 일단 수치상으로 좀 낮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최저치 지지율이 29%였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대부분 경험 부족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전달되는 부분들이 이제 좀 크게 보고 계신데, 사실 캠프에서 대변인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입으로 활동하셨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지금 어쨌든 낮은 지지율로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예. 첫 번째 지지율 하락이 시작됐던 그 시작점을 보게 되면 국민들이 기대했던 민생과 국민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끌어내주기를 바랬는데, 그런 뉴스들보다는 당내 권력 투쟁에 조금 몰두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도가 되면서 네. 국민들께 실망을 줬던 게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어느 정도 좀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더라도 굳건한 지지층들이 그 지지를 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는가 할 때쯤 되면 툭툭 튀어나오는 사건, 사고들이 터지게 되는데요. 네. 지난날 보여줬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문자, 휴대전화 파동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주에 정말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게 됐던 이유 한 가지는 뭐 누가 뭐래도 박순애 장관이 발표했던 초등학교 입학 연령 조정 문제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정말 국민들의 삶에 관련된 핵심적인 관심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가 문제가 지속된 건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금리에 관련된 일 때문에 금융 조정에 관한 일들에 대한 관심도 많을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올랐던 부동산 문제가 지금 꺾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꺾이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이유들 때문에 부동산 거래는 아예 얼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내 집 마련과 집에 대한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관심사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꺼내놨던 경찰국 신설 문제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여론조사에 돌려봤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의 관심사와는 매우 거리가 먼 문제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 관한 관심사와 거리가 먼 문제들을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는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여러 실망들이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오늘날 여론조사 수치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제 100일이 채 되지 않는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정하고 바로잡고 바꿔나갈 수 있는 시간들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심기일전하면서 변화할 수 있는 그 모습들과 노력들을 보여주면서 하나씩 차분히 바꾸게 된다면 얼마든지 국민들께서 가졌던 기대감들 다시금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연락해서 뭐 근처에 대통령실 지인들에게 좀 얘기하고 계신가요? 용산에 있는 사람들과는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텔레그램 등을 잘못 쓰면 요즘 큰일 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렸던 이유는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 지난주 정도 지지율 하락하는 그 계기부터 인적 쇄신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졌었죠. 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집권 여당은 내용으로 책임 정당의 기능마저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가의 사적 인맥들이 비선 정치와 권력 사유화의 정점에 서면서 공적 시스템 붕괴가 초읽기에 돌입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체적 난국을 돌파하려면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합니다. 윤석열 호를 난파 지경으로 내몬 1등 공신들로 모두 인책 대상입니다. 더 늦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총체적 국정 무능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합니다. 헤어질 결심, 영화 제목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 이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가 사실은 인적 쇄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좀 절망스럽다,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좀 절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적 쇄신과도 좀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휴가 마치고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겠냐라는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 또 그 보도 중에서는 대통령은 사람을 오래 쓰는 스타일이고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사람 사이의 뭐 정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개인 윤석열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비서실장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무능함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 쇄신이라는 카드가 분명히 국정 운영을 조금이라도 더 낮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사람 간의 정에 기대어서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아마추어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결단을 해야 된다. 더 늦어지면 아마 돌파할 만한 카드가 사실 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휴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행보가 무엇일 것이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적 쇄신을 안 한다면 뭐 민생 경제 행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잡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뭐 기억에 남을 만한 정책이 사실 잘 없지 않습니까? 특히 뭐 최근에는 그런 학제 개편이나 이런 문제까지 겹쳐서 굉장히 정책에 대해서 민감해진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내놓을 만한 정책이 없어 보이는데 민생 경제 행보를 한다고 한들 그것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대통령실의 뭐 여러 가지 사적 채용 문제라던가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 이런 것들은 좀 한 번에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귀 첫 메시지가 상당히 이제
많은 언론에서 집중이 될 것이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에 대한 얘기해 주셨고 다른 카드가 있을까요? 지금 뭐 인적 쇄신 말고 민생 말고 뭐 다른 카드가 있나요? 하나씩 잘못된 문제들을 풀어가야죠. 조금 전에 그래픽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아마도 국민들께서 이 정부를 향해 바라보면서 부정평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게 됐던 이유들을 쭉 열거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윤석열 정부는 과거에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또 문재인 정부와도 전혀 다른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경험이 없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거라 생각하고요. 구중부월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시대를 열겠다는 것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가겠다는 기대감에 발로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보여주는 많은 모습들 속에서 새로움에 대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실망감이 더 컸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 잘못된 점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일들부터 차분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군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이건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그걸 지워가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첫 번째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인적 쇄신 인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보도들이 다 헷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절대 안 할 것이다 등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있었고 국민들께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낙마하고 난 다음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말이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선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를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정치권에 지금 빚이 없다. 나는 오직 국민에게만 빚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적 정에 이끌려서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빚을 져서 이 정치권의 인사들이 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자유롭게 인적 쇄신을 해나갈 수 있는 인사가 바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의지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결국은 시간과 타이밍의 문제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겠습니다만 돌려 말하셨지만 인적 쇄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인적 쇄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지율을 올리려면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데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김건희 여사 이번에는 이제 논문 표절 때문에 짧게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요. 지금 학계 자체가 지금 뭐 국민대에서 지금 판정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학계 자체가 지금 이걸 자체 검증하겠다 약간 부글부글 끓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이제 이번 국민대의 발표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납득이 되지 않고 특히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논문의 내용과 그리고 논문의 표절률 자체가 40%가 넘게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냐. 결국에 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연구자로서의 명예가 훼손당한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논문을 쓸 때 우리나라도 어쨌든 표절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연구윤리라는 것도 있고 논문을 쓸 때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듯한 모양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숙명여대에서도 그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계속 뭐 한 차례 있고 지나갈 논란은 아닌 것 같고요. 학계에서 특히 뭐 범학계 국민검증단을 구성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런 문제를 한번 객관적이고 또 날카롭게 들여다보겠다라고 하신 만큼 저는 이거는 계속해서 공방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런 내부 관계자들, 학계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논문 써보셨잖아요. 네. 저도 뭐 한 3년 전에 이제 마무리를 했었는데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근데 이 표절이라는 것도 최근에는 아예 그 검색을 해서 한 2% 이하가 돼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써본 사람들이 더 좀 반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뇌관입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죠. 그 김건희 여사의 이 논문 문제 결국은 그 문제가 없다 이렇게 국민대에서 결론 내렸던 일에 대해서 권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올해의 일입니다만은 지난 선거 때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가 나오면 배우자의 논문 표절 문제와 후보자 당사자의 논문 표절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논문 표절 문제가 항상 같이 나오게 됩니다. 올 초에 가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의원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논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대학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죠. 여기에 대한 결론 내용도 살펴보게 되면은 독창성, 그러니까 인용에 관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독창성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논문을 바라보면서 형평성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죠. 근데 저는 두 가지 기준을 조금은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전문 학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서 정말 학계에서 본인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논문 수준과 역량 그리고 거기에 대한 표절 문제에 대한 엄격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논문 문제는 현장에서 막 실무하고 이런 분들 조금은 좀 별개의 다른 상태 속에서의 같은 기준을 보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 않나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느슨한 잣대로 평가한 지점들이 저는 이재명 의원에게도 김건희 여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전체적으로 좀 두고 곱씹어서 살펴볼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학계에서 검증 과정이 좀 나온 뒤에 좀 얘기를 더 나눠가도록 하고요. 이재명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질문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3시 기준입니다. 좀 더 많아졌을 수도 있는데 당원 청원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이 청원을 하고 이제 2만 명이 넘는 건가요? 2만 명 5만 명입니다. 5만 명이 넘으면 이제 거기에 대답하는 거 지금 6만 명이 넘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당직자의 직무가 그 검사 기소를 했을 때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라는 당원이 80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좀 바꿔달라. 근데 사실 이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저도 이제 지지자분들이 당원 청원을 할 때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퍼나르시는 글들을 이제 몇 개 읽어봤는데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정치적인 기소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고 실제로 그렇다면 당대표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게 직무가 정지가 된다는 거는 사실상 당대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물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이런 그 마음을 모아서 청원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그래서 이재명 의원을 위한 사실상 방탄용 이제 당원 수정 청원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그런 논란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다른 시기도 아니고 전당대회 직전에 이것을 개정할 거냐 말 거냐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을 위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정인을 위해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 것이냐라고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좀 민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일각에서는 뭐 지금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특정인을 위한,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기 때문에 뭐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고, 강훈식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규정이 만들어질 때 실제로 당 내부에서 진짜 실제 우려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기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갈리는 부분이겠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뭐 당에서 대답의 의무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입장은 나오겠죠. 다만 이것을 고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거는 차기 지도부의 실행의 그 의무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시간을 좀 더 많이 둬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직전에 고치는 것,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을 떠올리게 하는 이 상황에서는 아마 이재명 후보께도 사실은 좋지가 않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으로 좀 바뀌는 입장입니다. 타당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이 좀 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칙에 관한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던 근본적인 배경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문제 때문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 후보를 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 원칙을 훼손시켜가면서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다음 여기에 대한 역풍으로 4.7 보궐선거에 참패를 하게 됐던 게 정권 교체까지 이어지게 되는 민주당의 실책 중에 실책이었다고 저는 외부인으로서 평가합니다. 이번 일이 이재명 의원만의 문제로 사실상 비춰질 수 있는 방탄, 셀프 이재명 의원 구하기를 위해서 당원 당규 개정이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내용들에 있어서 왜 민주당은 진즉에 이러한 당원 당규 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이재명 의원에 한해서만 이 문제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원칙을 얼마나 훼손시키지 않고 지키려는 노력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당내에서 깊이 검토하는 것이 중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발언을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당원 중심주의를 내세워서 민주당
민주당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이거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이 당이 국민의 당원의 뜻과는 다르게 운영되다 보니까 당원을 제상, 중간시청 제상, 최상시청 제상은 다른 것들을 달랐죠. 당원의 제상과 외교의 제상이 대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비민주적인 정당이라는 것도 있고 당연히 장기의 의미는 이런 심정에서 당연도 당도 모르겠고 책임지는 사람이나 세력도 없고 당장의 당신이 해내는 그 급한 것 같아요. 당원 80조 개조 관련해가지고 지지자들께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지지자들 자제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원의 뜻을 무엇이라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당원의 뜻이 어찌 보면 이 당원을 개정하는 것을 원한다고 본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또 당원의 뜻이 다른 것이라고 보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이 발언은 당원 당규 개정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볼 발언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의 정치와 당원들의 그 마음이 다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뭐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이 의원들과 당원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 사실은 이제 여의도 정치를 비판하시고 당원들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목소리가 좀 더 잘 투영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본인의 의지로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도로는 아무래도 당원들의 뭐 직접 민주주의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당원들의 지지세를 좀 더 결집하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재명 의원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대다수고,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또 호응하는 차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을 얻어갈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여의도 정치를 비판하신 부분이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리더십의 부재 상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당 운영을 하고 계신데 뭐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거나 뭐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뭐 비민주적인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 좀 모호해서 해석을 잘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여의도 정치에 어떻게 보면 여의도 정치를 하시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벽이라든지 아니면 당내의 여러 가지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개인적으로 답답함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들의 뜻이 좀 더 반영되게 하겠다라는 이제 당대표 후보로서의 뭐 패기를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그렇게 여의도 정치를 비판하면서 지지세를 결집하는 전략일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당원 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금 검찰 수사 계속 연일 좀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김혜경 씨 소환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전대 자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당원과 여론도 한 15%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왜 하필 이 타이밍과 이 시기를 잡아서 이렇게 급속도로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가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 김혜경 씨 법인카드 관련된 이 참고인으로 조사해봤던 한 남성이 숨졌습니다. 목숨을 잃게 된 사안이죠. 그리고 이재명 의원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딱 잘라 얘기를 하고 무당의 나라 등을 언급했지만 난 장풍도 쏠 줄 모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의원의 대통령 선거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았던 인사고, 이재명 의원과 깊이 연계가 있는 배모 씨, 5급 사무관으로 일했던 사람과도 깊은 연계가 있는 것으로 하나둘씩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왜 사람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렇게 수사를 받는 중간에 이런 무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면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그리고 이런 무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빠르게 사건을 매듭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 스스로가 관련된 일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앞에서 정말 떳떳하다면 입증하면 될 일인데 자꾸 말이 바뀌고 있는 측면들에 대해서 오히려 당내에 있는 상대 후보들한테까지도 문제 제기를 당하고 있는 터라 이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이재명 의원의 모습들은 전당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혹은 당선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이재명 의원에게 곤혹스러운 상태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뭐 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짧게 시간 많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의원께서 요즘 기자 간담회도 하시고 하시면서 여러 본인의 이제 사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우키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다만 진솔한 설명,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해명과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정제된 언어로 그리고 좀 더 객관적인 설명으로 감정적인 언어보다는 조금 더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국민적으로 설득력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전국 상황들 살펴봤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차 안에서 잠을 자던 남성이 갑작스레 도로 위로 끌려나와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낯선 사람에게 두드려 맞은 건데 이른바 묻지마 폭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제각각이라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4시가 넘은 밤, 술에 취한 듯 보이는 남성이 승합차 문을 열고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차에 있던 남성은 저항도 해보고 도망치려고도 해봤지만 이내 일방적으로 두드려봤습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술에 취한 가해자는 도로 한복판에서 A씨를 마구 때렸습니다. 차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잠들었던 A씨는 난데없는 주먹 다짐에 기절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술 취해서 자고 있었어요. 이제 CCTV 보니까 문을 열고 그냥 들어와서 절 치더라고. 근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다음에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때린 남성은 범행에 별다른 동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폭행인 겁니다. YTN이 올해 묻지마 폭행으로 분류된 사건 10건의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판결 수위는 제각각 달랐습니다. 우선 일상생활 공간에서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폭행을 일삼은 경우엔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지하상가나 도로에서 일주일 새 행인 3명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하고 옷을 라이터로 태우기도 한 남성에게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내용이 비슷한데도 실형을 피한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성추행한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동네 마트 앞 평상에 앉아있던 남자 머리를 30여 차례나 때리고 밟아 크게 다치게 한 남성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일상적 공간에서 시민들을 겨냥한 묻지마 폭행 사건인데도 법원의 판단은 제각각 달라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폭행의 경우 무방비 상태에서 이유도 모른 채 당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에는 예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들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지속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경찰도 최근 묻지마 폭행을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하겠다며 통계 수집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상황. 언제 어디서 누가 표적이 될지 알 수 없어 사회적 불안을 고조시키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경찰서 현관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학생은 경찰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정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6시가 되기도 전 이른 시간, 한 건물 현관에 남성이 다가섭니다. 주섬주섬 무언가 하는가 싶더니 유리 현관문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길이 치솟은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 현관. 40초가량 불길이 일다가 꺼졌고 당직 경찰관이 현관으로 뛰쳐나와 남성을 붙잡습니다. 불을 지른 사람은 잡고 보니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신고에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예전에 그 선배들이 담배를 피운다라고 한 20여 차례 112에 문자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슨 교통이 불편하다, 뭐 편의시설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경찰서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2리터를 사서 경찰서 현관 앞에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을 지르기 전에는 경찰서에 불을 지르겠다며 112에 스스로 문자 신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민원인 출입문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옆에 차량 차단기 밑으로 몰래 침입했습니다. 안 볼 수도 있죠. 이쪽에서도 자각이 있고 CCTV를 막 쳐다볼 수는 없는 거니까. 해당 경찰서는 민원인 출입문이 외부인 침입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보안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대낮에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은 남성 2명이 계산을 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이른바 먹튀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무전 취식이 반복되거나 악의적이면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만큼 큰돈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중식당입니다. 식사를 마친 두 남성이 계산대 근처로 향합니다. 한 남성이 계산을 시도하는 듯 하더니 이내 다른 남성에 이끌려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가게 밖으로 나간 뒤에도 초조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갈 길을 가는 두 사람. 이들은 바쁜 점심시간을 틈타 먹은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탕수육하고 짜장면 2개 드셨어요. 총 35,000원이신데 20분 후에 퇴장하시면서 계산을 안 하시고 그냥 가신 거죠. 가게 주인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지만 용의자들은 여전히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음식값을 떠나 뻔뻔한 두 사람의 모습에 성실하게 살았던 노력이 부정당하는 기분까지 듭니다. 새벽에 나와서 장사 영업을 준비하는데 이게 기운 빠지는 일이거든요. 엄청 큰 돈이고요. 저희 자영업자들한테는. 무전 취식 사례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도 서울에서 경기, 전라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무전 취식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사람은 매년 수천 명에 달합니다. 푼돈이니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무전 취식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전 취식이 고의적이었거나 상습적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전 취식 범죄 근절을 위해선 벌금 액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습성이 벌이는 것은 정확한 법 적용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범죄 처벌의 전체적인 범칙금의 기준을 높일 필요는 있겠죠. 또 선결제 방식을 도입하거나 CCTV가 작동 중이란 사실을 알리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찍어내기식 감찰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를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1심에서 진 정직 2개월의 징계 무효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찍어내기식 감찰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6월 상급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뒤 첫 강제수사입니다. 찍어내기식 감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으로 갈등을 빚던 윤 대통령을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감찰과 징계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함께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수사 자료를 받아 윤 대통령 감찰에 사용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은정 전 담당관이 받은 수사 자료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통화 내역 등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미애 전 장관은 SNS에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4개월 동안 397차례, 부인 김 여사와는 9차례 통화했고 또 카카오톡 메시지도 윤 대통령과 2330차례, 김 여사와는 332차례 주고받았다는 징계 결정문 내용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관련된 범죄 수사나 징계 절차에만 한정해서 사용해야 하고 외부로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향후 검찰 수사도 박 전 담당관이 한 장관 수사에 사용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받아 다른 목적인 윤 대통령 징계를 위해 사용하고 감찰위원들에게도 공개한 것이 위법한지를 따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고발에 감찰 자료로 사용한 사실은 확인된다면서도 감찰 대상자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법무부 내규를 들어 박 전 담당관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무혐의로 보고 각하 처분했습니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이 1심에서 패소한 정직 2개월의 징계 무효소송 2심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박 전 담당관 등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길 경우 불법 수집된 증거가 징계에 사용됐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 사유 가운데 일부만 인정돼도 징계가 타당하면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1심 재판부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점으로 미뤄볼 때 별다른 영향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 찍은 인물들을 임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반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1억 원을 불법으로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달 9일에 열릴 예정인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시 초청자 명단을 삭제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파기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설명 자료를 내고 취임식 초청 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취임식 종료 직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난달 극우 유튜버 등이 취임식에 초청된 것이 논란이 되자 행안부가 명단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했죠. 행안부 경찰국의 초대 수장인 김순호 국장은 지난 1989년 안보 특채로 경찰이 됐는데요. YTN 취재 결과 당시 대공 공작 업무 관련자로 특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진은 김 국장을 직접 만나서 이례적인 행보를 걷게 된 배경을 물었는데 노동운동을 하다가 자수를 해서 과거 행적을 자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1년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정안전부 경찰 관련 조직으로 출범한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는 경찰청 안보수사국장 출신 김순호 치안감이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리면 김 국장은 이른바 안보통인 지금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김 국장은 지난 1983년 3월 운동권 서클에 가입해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군대에 강제 징집됐습니다.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전두환 정권이 벌인 이른바 녹화사업 피해자였던 겁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국가보안사령부에 끌려가 심사를 받고
중간 등급인 B급 관리 대상으로 1502번 관리번호가 부여됐습니다. 이후 김 국장은 공장에 위장 취업했고 서클 선배 최동 씨를 따라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이른바 인노회에 가입했습니다. 김봉진이란 가명을 쓰며 부천 지역 조직 책임자인 지구위원 직위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989년 2월 인노회가 느닷없이 이적단체로 낙인 찍히고 부천 지역에서는 일반 회원들까지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그 무렵 김 국장은 돌연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반년 만에 대공특채로 경찰관이대에 돌아왔습니다. 첫 부임지는 인노회 사건을 수사한 바로 그 부서, 치안본부 대공수사 3과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국장은 대공 공작 업무 관련자로 분류돼 특별 채용 자격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과거 정부가 녹화사업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1983년 강제징집당한 김 국장이 대공 업무에 활용된 적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노동운동 경력과 갑작스러운 잠적, 대공 공작 업무 관련자로 경찰 대공 특채까지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YTN 취재진은 김순호 국장을 만나 인노회 사건 때 잠적한 뒤 갑자기 경찰관이 된 배경에 대해 직접 물어봤습니다. 김 국장은 인노회 사건이 터진 지난 1989년 초쯤 북한의 주체 사상에 물들어가는 운동권 흐름의 회의를 느껴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고시 공부를 하다가 내적 갈등이 심해져 같은 해 7월쯤 직접 서울 홍제동 대공분실을 찾아가 인노회 사건 책임자에게 그동안의 활동을 자백했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 책임자가 사흘 동안 조사하면서 주사파에 물들까 걱정된다는 고백을 들은 뒤 역으로 대공 특채를 제안하면서 곧바로 경찰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게 김 국장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자기 고백을 할 때 인노회 동료들이 구속되거나 수사에 영향을 끼칠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녹화 사업 당시 공작 활동과 관련해선 누굴 만난 뒤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긴 했지만 친구들과 술 마신 내용 등만 보고해 별일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순호 국장과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회원들은 행적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면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김 국장이 잠적했던 그 시기와 인노회가 큰 순환을 겪었던 시기가 겹친다며 이전부터 몰래 공작 활동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김 국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순호 국장을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로 직접 데려오고 무척 아꼈다는 성균관대학교 한 학번 선배 최동 씨. 김 국장이 잠적했던 지난 1989년 인노회가 이적단체로 낙인 찍히면서 최 씨 역시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연행됐을 당시 경찰이 인노회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아 충격을 받았다고 주변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긴 했지만 후유증으로 심한 정신분열을 겪다가 결국 1년 만에 분신해 숨졌습니다. 이후 최 씨는 지난 2001년 민주 열사로 인정받았지만 모두 15명이 구속된 인노회는 재작년에야 재심에서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 등 명예회복을 위해 오랜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법정 투쟁을 통해서 신 회원이 이제 무죄를 받았습니다. 구속자 15명이 계속 이제 그 법정 투쟁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온 회원들은 지난 1989년 있었던 인노회 사건에 대해 김 국장에게 명확하게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부천 지역 책임자였던 김 국장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의 조직을 전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이름들 전체까지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구장이죠. 저는 이제 뭐 분회장일 뿐이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지구장이 당연히 이제 순호였었고. 회원들은 특히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큰 희생을 겪은 끝에 치안본부가 해체됐는데 당시 치안본부에 스스로 찾아가 몸담은 인사가 31년 만에 부활한 행안부 경찰 조직의 첫 수장이 된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행적에 대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반성하고 사퇴해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순호 국장은 YTN 취재진에게 자신은 운동권에 몸담은 경험으로 증거물 분석에 특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공특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989년 치안본부에 찾아가 자백할 당시
동료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진술은 한 적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또 숨진 최동 열사에게는 지난 1989년 당시 자신이 인노회를 떠날 거라고 긴밀히 얘기했다며 잠적이라는 건 오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일요일은 30살 나이로 숨진 최동 열사의 32번째 추모식입니다. 해마다 동료들이 모여왔지만 김 국장은 한 번도 추모식에 나타난 적 없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사망자는 늘어서 75일 만에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치명률 자체는 떨어지는데도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를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만 명대로 전날보다 5천여 명 늘었습니다. 나흘 연속 11만 명 안팎 확진자가 나올 만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9로 2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서 확진자 수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가세가 누그러진다 해도 당장 감소 추이로 돌아서기보단 정체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 평가입니다. 면역 회피력이 큰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19에 재감염되는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감염률이 5%를 넘을 것이고 일부 선진 외국에서는 10%를 넘고 있는 하위 변이가 계속되는 이상은 당분간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확진 규모 자체가 커지면 시차를 두고 위중증 사망자가 늘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위중증 환자는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47명으로 급증해 지난 5월 22일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전파는 빠르지만 중증도는 크지 않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누적 치명률이 0.12%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계절 독감보다는 높아 고위험군이 감염되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망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총 유행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 유행 규모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이에 정부는 피해가 집중되는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4차 접종을 당부하는 한편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해 중증 진행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중국 내 불법 시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과 저작권 협의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중국 국가판권국과 한중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비대면으로 열어 우영우 드라마 사례를 제시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지속적 대응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처럼 더위가 식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뜨거워진 열기가 고스란히 열대야로 이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사이에도 25도 이상을 유지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7도, 대전 27도, 광주 26도, 부산 26도로 예상되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2도, 대전 34도, 광주 34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계속해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종일 이어지는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오전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기 입추인 모레도 무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8월 5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